자,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 이 파트는 이제 호르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호르몬 내용이 출제가 나올 가능성이 또 높은 파트 중에 하나죠. 자, 식물의 호르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또 한 5가지 정도의 호르몬의 특징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옥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옥신이라고 하는 애가 생체 내에서는 IAA, 즉 인돌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돌 아세트산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옥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줄기 끝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줄기 끝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럼 줄기 끝에서 만들어지면 옥신이 중력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즉 줄기에서 뿌리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게 중력 방향 이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중력 방향.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력의 힘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중력의 힘으로 내려간다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중력의 힘이다. 이건 중력의 힘으로 내려간다. 이거 아니에요. 중력으로 내려간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 극성송하는 이유가 있는데, 방향성 유송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 그런 세포가 있을 때, 그 세포가 옥신을 아래로 내려보내고요. 또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즉, 줄기 방향 쪽에 있는 세포의 면과 뿌리 방향 쪽에 있는 세포의 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면이 하나는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하나는 밖으로 빼내기 때문에 방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위에 있는 면은 옥신을 안으로 갖고 들어오게 돼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옥신을 밖으로 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방향성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방향성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자, 이쪽이 이제 줄기의 끝인데, 옥신이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이 방향으로만 이동한다는 게 특징이죠. 왜냐면, 이쪽에 줄기 방향 쪽과 뿌리 방향 쪽에 있는 세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세포로 옥신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아래로 이동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반드시 아래로 이동하는 게 특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성신장설이라는 거 표현을 볼게요. 산성신장설. 자, 이 표현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이 표현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왜 나왔냐면, 자, 옥신이라고 하는 애가 아래로 이동을 할 때 H 플러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H 플러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는데, 그때 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H 플러스에 의해서 바깥쪽 세포벽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길이가 길어져요. 자, 이게 약간 이거는 좀 특이한 얘기들인데, 약간 세부적인 얘기인데, 그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붙잡아주는 그 익스펜신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셀룰로스를 이어주는 그 결합들이 익스펜신에 의해서 깨지는 겁니다. 그 셀룰로스가 셀룰로스가 잘리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셀룰로스가 잘리는 게 아니라 셀룰로스들 간에 이어주는 수소결합이 깨집니다. 셀룰로스 간의 수소 결합이 끊어집니다. 수소 결합이 끊기는 겁니다. 알겠죠? 수소의 끊김. 이렇게 바꾸십시오. 셀룰로스가 끊어진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셀룰로스가 끊어진 게 아니라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들 사이에 있는 수소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 결과 이제 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익스펜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 상태에서 활성화된다. 이런 거 특징이 있고요. 자, 옥신이 이동할 때 주변이 산성화되죠. 산성신장설. 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굴강성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옥신은 굴강성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옥신은 빛에 의해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옥신은 빛에 의해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옥신이 이 줄기 끝에 있게 되는데, 빛이 비추게 되면은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빛이 비춘 반대편. 자, 옥신이 빛이 비추면은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편. 이쪽으로만 갔죠. 오른쪽으로요. 자, 그 다음은 극성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극성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아래 방향으로요.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있죠. 얘들이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휘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 빛이 비추고 있는 쪽으로 줄기가 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게 특징이죠.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편 세포의 신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빛이 있는 쪽으로 식물이 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굴광성이라고 한다. 굴광성. 자, 우리가 실험들은 뭐 특별히 물어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실험들은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표현 아실까요? 자, 옥신이라고 하는 애가 생장시키는 그 농도가 기관에 따라 다르다. 기관에 따라서 생장시키는 농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옥신이라고 하는 애들의 농도가 있는데 그 농도가 뭐 낮은 농도와 높은 농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낮아요. 물론 다 낮습니다. 근데 낮은데 약간 상대적으로 높은 것, 상대적으로 낮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줄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에서 생장을 잘하고요. 뿌리는 약간 낮은 농도에서 생장을 잘하는 건데 이거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옥신이라고 하는 애가 줄기 끝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위쪽은 옥신도가 높을 거고 아래쪽 옥신도가 낮을 거라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은 양쪽을 다 생장시키기 위해서 옥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옥신이 농도가 높은 것이고 아래쪽 옥신이 낮은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옥신이 과다하면 오히려 생장이 안 돼요. 과다하다는 것은 완전 오른쪽 치우친 거예요. 이쪽이에요, 이쪽. 자, 옥신도가 이게 높은 거죠. 그럼 줄기도 생장이 억제되고요. 뿌리도 생장이 억제됩니다. 즉 생장되는 정도를 우리가 0으로 잡고요. 아래쪽을 마이너스고요. 위쪽을 플러스로 잡은 거잖아요. 그럼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되는 건 오히려 억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도가 높으면 억제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특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옥신은 곁눈의 생장을 방해한다. 정하우성. 그래서 식물이 위로 자라는 거죠. 식물이 위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옥신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옥신이라는 것이 정화우성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자, 굴중성이라는 표현 요즘 잘 안 씁니다, 여러분. 굴중성이라는 표현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실험도 잘 요즘은 언급 안 하는 편인데, 자, 만약에 뿌리하고 줄기를 이렇게 수평을 놔뒀다 생각하십시오. 암실에서요. 어두운 곳에서 놔뒀어요. 그럼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옥신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옥신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저농도의 옥신 생장하는 것이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 쪽은 이 위쪽 부분 있죠. 위쪽 부분이 신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줄기 쪽은 아래쪽 부분 있죠. 아래쪽 부분이 생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뿌리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고 줄기는 위쪽으로 향하게 되죠. 뿌리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고 줄기는 위쪽으로 향하게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식물의 생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뿌리는 아래쪽으로 자라야 되고 줄기는 위쪽으로 자라야 될 텐데 그게 딱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뭐 그림 보시면은 식물이 빛을 비추는 쪽으로 휘는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옥신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 있는 그림은 뭘 표현한 거냐면 이게 각각의 줄기인데 줄기에 어떤 색깔의 빛을 비추었을 때 휘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비췄을 때 휘었습니까? 파란색이죠. 파란색. 다른 색깔은 아니잖아요. 파란색이 휘잖아요. 즉 파란색이라고 하는 요 파장이 파란색의 이 청색광이라고 하는 요 파란색의 광이 뭐를 작용시키는 거예요? 옥신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옥신이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아래로 들어가니까 빛이 있는 쪽으로 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옥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자, 옥신에 대한 얘기가 우리 교재에 쫙 연결되어 있는데 369페이지부터 식물 호르몬 해가지고 옥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옥신에 대한 얘기 369페이지 쫙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370페이지 읽어보시는데 주의할 점 굴중성이라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옥신은 중력의 힘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옥신은 극성송하다 보니까 이동을 해가지고요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옥신에서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요 그림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걸 이제 수평 방향을 놔뒀어요. 수평만 놔두게 되면은 옥신이 이렇게 중심줄을 따라 내려온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가서 이동을 해요. 이것은 중력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평형석이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녹말 과립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형석이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있는데 이 평형석이라고 하는 돌덩어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 평형석이 돌덩어리다 보니까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옥신이 그걸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이지 옥신이 중력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옥신이 중력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옥신은 이제 평형석의 도움으로 칼슘이 많아지는 걸 따라갔을 뿐입니다. 칼슘 따라간 겁니다. 칼슘. 칼슘 위에 많으면요, 위로 가요. 중력방을 가는 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중력방으로 간다면 칼슘이 있건 없건 아래로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칼슘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위쪽에 칼슘 있는 게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쪽 가죠. 그럼 뿌리 쪽은 아래쪽은 뭡니까? 생장 못하고 위쪽 생장하니까 아래로 휘는 거죠. 자, 아래로 휜 그림 보여줬죠. 자, 우리 교재 370페이지 아래쪽에 산성 신장설이라든지 생장 촉진 농도 다 얘기했었고, 371페이지 가보시면 6번에 뿌리 생장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옥신은 뿌리 생장을 유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뿌리 생장 유도입니다. 옥신은 뿌리 생장 유도예요. 그래서 켈러스라고 하는 조직이 있죠. 켈러스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제 그 분열을 할 때 초기 단계, 종자가 막 분열해가지고 초기 단계 켈러스라고 하는 미분화 조직이 있습니다. 켈러스라고 하는 미분화 조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미분화 조직이 되었을 때에는 뿌리 생장, 옥신이 작용 시에 옥신이 작용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뿌리가 생성되는 게 특징입니다. 뿌리 생성. 그러니까 켈러스라고 하는 미분화 조직은 여러분 그 식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배아 단계 말하는 거, 배아 단계. 그지? 배아 단계. 그 단계의 얘기를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배아 단계에 있는 어떤 세포 덩어리가 있다면 그 세포들에서 뿌리를 나오게 하는 것은 옥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은 잎이 줄기 떨어지는 걸 막는다. 이게 좀 같이 적혀 있어서 헷갈려요. 그지? 평상시에는 뿌리를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가 아니고는 켈러스라고 하는 미분화 조직에서 뿌리 생장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잎이 줄기에서 떨어지는 걸 막는다. 이렇게 된 거죠. 잎이 줄기에 떨어지는 걸 막는 것은 탄리작용. 자, 보면 여기 탄리대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잎자루에 탄리대가 보이는 거죠. 탄리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탄리대입니다. 이 탄리대. 이게 끊어지면서 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낙엽지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 탄리대라고 하는 것은 에틸렌이 있으면 이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에틸렌. 에틸렌이 나오면서 에틸렌 수용체가 탄리대에 있는데, 이 탄리대에 에틸렌 수용체가 에틸렌이 작용하게 되면 에틸렌 수용체에 의해서 이제 이 벽 쪽이 붕괴가 되면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옥신이라고 하는 애가 이걸 막아요. 에틸렌의 작용을 막습니다. 얘가 여기 올라가는데 이걸 막아요. 야, 너 오지 마 하고 옥신이 에틸렌 수용체에 붙어 있습니다. 에틸렌 수용체에 옥신이 붙어가지고 야, 너 오지 마 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틸렌이 오면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7번 정하우성 여러분. 그 다음 8번 내용은 요즘은 잘 안 내는 표현인데, 옥신을 과다 처리하게 되면 단위 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옥신을 오랫동안 처리하고 지베렐린 그 다음에 처리하게 되면 단위 생식, 즉 반수체, N자리인 세포에서 분열해가지고 개체가 되는 반수체 생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단위결실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9번 옥신을 과다하게 처리하게 되면 그럼 이제 식물이 죽을 수도 있죠. 그 내용 좀 또 이제 기억을 또 해주십시오. 자, 다음 넘겨보시면 지베렐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베렐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베렐린이 한 역할, 첫 번째 발화를 촉진하는 게 역할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볼게요. 자, 지베렐린 벼의 키다리병을 일으키는 곰팡이에서 분리되었다. 지베렐린을 분비를 합니다. 벼의 키다리병을 일으켜요. 곰팡이가 지베렐린을 분비해요. 곰팡이가 지베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막 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베렐린이 생장을 일으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요, 여러 종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A1이라고 하는 지베렐린 중에 쓰이고, 역할 보시면요, 배에서 지베렐린은 배젖을 거쳐서 종자 내의 호분층이라는 주변이 확장이 되는데, 이때 배젖에 저장되어 있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인데 거요. 아밀라제를 방출시켜가지고 발화를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배아죠. 여러분 우리 아까 종자 그림 봤었는데, 그 종자라는 것 안에 배아가 들어있었잖아요. 배아. 얘가 지베렐린이에요. 지베렐린은 배아가 만들어 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베렐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씨앗 뿌릴 때 토양에다가 씨앗을 막 뿌리지. 그다음 물 주지. 그러면 싹 트잖아요. 그거예요. 자, 우리 종자가 있어요. 얘를 토양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다음에 물을 뿌려요. 그럼 지베렐린이 나옵니다. 그럼 지베렐린은 배젖으로 가요. 배젖은 영양분이라고 그랬죠. 자, 배젖이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외딴 식물이죠. 배젖이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외딴 식물입니다. 외딴 식물의 지금 모습이에요. 자, 그 외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다. 그지? 외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 호분층이라고 하는 층이 있다는 겁니다. 호분층이라는 층이 있는데,
5분층 층으로부터 유전자가 발현되어 가지고 알파 아밀라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만들어지고요. 알파 아밀라이즈라는 효소가 배젖에 저장된 영양분 녹말을 분해하는 겁니다. 녹말을 분해하게 되면 이제서야 이제 쓰일 수 있는 거죠. 녹말이 분해해서 당이 나오면은 결국 이제 배의 성장을 유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녹말 분해 효소를 아밀라즈를 방출시켜 가지고 발화를 돕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5번 동그라미 쭉 내려가 보시면요. 그 제일 끝에 씨 없는 포도를 만드는 역할. 자, 씨 없는 포도 만드는데 지베렐린이 쓰인다. 이거 외우십시오. 씨 없는 포도를 만드는데 지베렐린이 쓰인다. 갑자기 제가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자, 지베렐린은 뭐 하는 데 쓰인다고요? 씨 없는 포도를 만드는 데 쓰인다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베렐린 씨 없는 포도를 만드는 데 쓰인다. 자, 옥신을 처리한 다음에 지베렐린 처리하면 열매 생장의 크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쓰는 게 뭡니까? 열매 생장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포도 꼭 기억하십시다. 꼭 기억하십시다. 씨 없는 포도. 단위 생식을 일으키면서 씨 없는 포도 만들 수 있다. 씨앗에다 물을 처리한다. 지베렐린이 활성화된다. 어디서요? 배에서. 자, 그러면 호분층에 작용해가지고요. 녹말을 분해한다. 그러면 포당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바로 촉진. 깔끔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호르몬은요. 시토킨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시토킨이라는 호르몬 CK 이렇게 약으로 적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시토킨으로 나올 겁니다. 자, 시토킨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쪽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요. 줄기 방향으로 극성속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옥신이라고 하는 애가 켈러스라고 하는 그 미분화 조직이 있다고 했을 때 켈러스라고 하는 이 미분화 조직이 있다고 했을 때 옥신을 처리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옥신을 처리하면은 이 켈러스 조직에서 뿌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죠. 만약에 시토키닌을 처리하게 되면요. 시토키닌을 처리하게 되면 여기서 줄기가 만들어져요. 예. 자, 그래서 시토킨이라고 하는 것은 켈러스 조직에서 줄기를 만듭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제 뿌리 쪽에 손대어가지고 줄기 쪽으로 갑니다. 줄기 쪽에 뭔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물 촉진하는 게 특징. 자, 시토키닌은 정상적인 식물체를 하면 무조건 식물세포로 하여금 분열하는 걸 촉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배아 단계에서도 시토키닌이 있으면 분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옥신 처리한 다음에 시토킨을 관련 처리했을 때 영구 분열 조직인 켈러스를 만든다. 켈러스라고 하는 것에 시토킨이 있으면 줄기를 만들 수 있고요. 옥신이 있으면 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앱십스산이라고 하는 호르몬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호르몬 앱십스산 ABA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앱십스산. 자, 그러면 시험 문제 호르몬들 종류 열거하고 기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앱십스산은 스트레스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이거 아까 봤던 얘기인데 기공을 오랫동안 열어가지고 수분 스트레스가 증가해요. 그러면 수분 스트레스 증가하게 되면은 기공의 다침을 유도하죠. 기공의 다침을 유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K 플러스 이온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공변세포 내부로 집어넣는 거였죠. K 플러스 이온을 공변세포 내부로 집어넣습니다. 앱십스산이 있으면 K 플러스 이온이 공변세포 내부로 들어갑니다. 이거 빠집니다. 빠져나옵니다. 쏘리. 자, 공변세포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죠. 공변세포 밖에서 빠져나옵니다. K 플러스 이온이요. 자, 그러면 물도 빠져나오기 때문에 기공의 다침이 유도된다. 꼬리 얘기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 다음 식물의 생장 억제한다. 발화 억제입니다. 이거 발화 억제. 발화 억제. 자, 앱십스산은 발화를 억제한다라는 거 외워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발화를 억제한다. 스트레스성 호르몬. 발화를 억제한다. 자, 사막식물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싹이 나왔는데 거기에 앱십스산이 이제 분비되어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때 비가 오게 되면은 앱십스산이 씻겨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 씻겨 내려갔으니까 앱십스산 없으니까 발화 억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베렐린이 활성화되면서 발화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또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이거 내건성 확보. 내건성 확보. 자,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언제 열립니까? 주로 식물들이 가을에 열죠. 가을은 결실의 계절. 자, 그럼 가을 동안에 열매가 열려요. 종자가 그 안에 들어 있고요. 그게 이제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졌죠. 그게 이제 여러분 겨울을 견딥니다. 겨울 동안에 이게 싹이 자라면은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겨울을 지나는데 그때 건조해지죠. 여러분 겨울은 건조하잖아요. 우리 가습기 틀잖아요, 그지? 그래서 건조한 환경 속에서 물이 증발되어집니다. 그리고 건조한 상태에서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내건성을 확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앱시습산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죽지 않게끔, 종자가 죽지 않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 앱시습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엽록체를 파괴시키는 현상, 뭐 과일 떨어뜨린다 이런 것들은 또 특징들이긴 한데 자, 그렇게 잘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372페이지에 지베렐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시토키닌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앱시습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될 거고요. 뭐 하나 더 추가해 드린다면은 지베렐린의 경우에 6번 동그라미 보십시오. 눈이 동맥에서 깨어나 돕는다. 그러니까 결국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2년생 작물들이 있죠. 2년생 작물들의 생장을 일으키는데 지베렐린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징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에틸렌이라는 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373페이지면 마지막이죠. 에틸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에틸렌은 메티온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메티온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에틸렌이다. 메티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에틸렌. 메티온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에틸렌. 자, 그는 기체 상태 여러분, 기체. 메틸렌이 기체다라는 것 특징. 자, 그 다음 열매의 성숙인데 세계 변화예요. 열매의 성숙, 세계 변화. 바나나가 까맣게 되는 거, 또는 사과가 빨갛게 되는 거, 이런 거 에틸렌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은 사과가 상자 안에 있다. 기체 상태로 날아가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에 사과가 묻어졌게 된다. 즉 열매 성숙이라는 것은 에틸렌 효과입니다. 자, 그다음 삼중 반응. 장애물을 만나면 옆으로 휘는 현상. 장애물을 만나면 옆으로 휘는 현상, 옆으로 꺾어지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에틸렌 효과라고 부릅니다.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삼중 반응이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 삼중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표현으로 삼중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뭐 이게 두꺼워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삼중 반응을 부릅니다. 근데 뭐 삼중 반응은 옆으로 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생장 억제. 생장의 억제, 잎의 탈리 이런 것들은 에틸렌의 효과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에틸렌과 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을 때 상대적인 농도 변화가 잎의 탈리를 유발한다. 즉 에틸렌이 많으면은 잎이 탈리가 되고요. 옥신이 많으면은 탈리가 되지 않습니다. 에틸렌이 많아도 옥신이 많으면은 탈리가 되지 않습니다. 옥신이라는 것이 에틸렌 작용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에틸렌의 지금 키워드들을 이렇게 쭉 정리했어요. 그죠? 자, 호르몬들 외울 때 여러분, 하나하나 특징들을 잘 정리하고 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외울 때, 이게 좀 암기하기 좀 까다로워가지고, 뭐, 이렇게 지배를 하면 배는 배하다 이렇게 외웠어요. 배하에 발을 축진한다. 이렇게 외우면은 요거 이제 외워지니까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시토키닌 하면 시토가 세포니까 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외웠고, 세포 분열 이렇게 외웠고, 자, 그 다음 앱시습산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걸 이제 제가 아빠라고 외웠어요. 아빠. 애가 막 아빠를 귀찮게 한다. 저도 이제 아빠가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잘 연상이 되죠. 남자들이 하면. 그래서 아빠들만 너무 귀찮게 해, 그지?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막 커진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공이 다친다. 뭐 애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친다. 애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싹 트지 않는다. 발화 억제. 그다음 내 마음이 마른다. 내건성. 그지? 엽록체, 아빠의 젊음이 파괴된다. 이렇게 외웠어요.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에틸렌은 술을 생각했어요. 에틸렌이라고 하니까 왠지 알코올, 에탄올이 생각나서. 그지? 그래서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을 알코올, 술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매실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매실주. 말도 안 하게 갖다 붙였고, 그래서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하니까 기체 상태 작용도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우리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니까 색깔 변화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물 만나면 이제 술 먹으면 다 옆으로 새죠. 그죠? 다 인생 쓰러지는 거예요. 그지? 많이 먹으면. 자, 그래서 생장이 억제된다. 그지? 입에 탈리, 입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좀 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방식 적용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르몬들에 대한 얘기들을 봤는데, 요 정도 얘기들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하나 더 넘겨보시면요. 374페이지에 다른 호르몬도 있어요. 자, 살리실산 보시죠. 살리실산. 요 놈은, 면역작용을 합니다. 즉, 우리 식물은 동물과는 다르게 면역작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살리실산이라는 걸 가지고요. 그 병원군들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브라시노스테로이드. 옥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신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옥신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폴리아민. 이건 뭐 크게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인데, 우리가 이제 열매 만드는 그 역할에서의 중요성이 있다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제네요. 개화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화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기성이라고 하는 더 큰 주제를 가봅시다. 자, 식물은 일장 주기를 판단해 가지고요, 개화합니다. 또는 이제 생장도 할 수 있고 형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개화 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광주기성은 개화 쪽과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장일식물과 중일식물과 단일식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장일식물과 중일식물과 단일식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낮의 길이가 길 때 개화하는 애들이고요. 단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장 주기를 판단할 수가 있어서 낮의 길이가 길 때 개화하는 애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하는 애다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중일식물은 낮과 밤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화하는 애들인데 얘들은 뭐 그러면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해 가지고 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식물들은 사실은 중일식물이 많아요. 뭐 개나리다 그러면은 겨울에도 갑자기 막 꽃을 피는데 요즘은요. 왜냐면 막 갑자기 더운 날이 오잖아요. 겨울에도 봄처럼 막 느껴지니까 개화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낮의 길이하고 밤의 길이하고 어느 걸 인지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낮의 길이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한 거예요. 낮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암기의 길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밤의 길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장일식물의 경우에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하는 거죠. 자, 한계암기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어요. 한계암기라는 기준치가 있고요. 그 기준치 몇 시간이겠죠. 한계암기는 10시간 뭐 이런 식으로 기준치가 있고요. 그 기준치보다 짧은 암기일 때 개화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치보다 짧은 암기일 때 개화한다는 겁니다. 자, 애기장대라고 하는 게 대표적. 자, 반면에 단일식물은 한계암기보다 긴 암기일 때 개화한다는 게 특징. 한계암기라고 하는 시간보다 긴 암기 상태일 때 개화한다는 게 특징. 자, 그러면 어버츠나 매치나 똑같은 표현 아닌가? 아니, 뭐 낮의 길이가 긴 거와 밤의 길이가 짧은 거는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밤의 길이인지 알았느냐라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자, 단일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긴 암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암기 중단이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암기 중단이라고 하는 거를 가져오게 되면 즉 밤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데 이 중간에 잠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동안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암기 중단이 일어나는 거니까 개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암기 중단이 일어나니까 개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단일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암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광주기성엔 암기가 중요하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볼게요. 한계암기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을 생각합시다. 이게 한계암기예요. 한계암기입니다. 그래서 한계암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건데 장일식물은 이 한계암기라는 것보다 짧을 때 개화하죠. 한계암기보다 지금 짧죠. 한계암기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의 길이인데 그거 짧죠. 암기가요. 암 상태가 좀 짧죠. 그러면 개화를 하죠. 단일식물은요. 한계암기 이상 돼야 개화하거든요. 개화 안 하죠. 항상 이 둘은 반대입니다. 단일식물이 개화하지 않으면 장일식물은 개화해요. 알겠죠? 조건을 놔두고 둘이 반대의 효과를 보입니다. 한계암기보다 길면 개화하죠. 개화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요 중간에 암 상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암기를 잠깐 준 겁니다. 개화를 합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짧은 암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명상태를 끊어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아마 교재들에 이건 안 실려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제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건 이제 밤 상태를 깬 거죠? 밤 상태를 깨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개화 이거 하잖아요. 이건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알았죠. 암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 암기를 깨니까 달리심을 개화하지 않는구나. 즉, 짧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개화하지 않는구나 알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밤이 중요한 거 알았어요. 야, 식물은 개화를 할 때, 즉 일장 주기를 판단할 때 밤을 아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할까라는 거죠. 자, 어떠한 요소가 밤임을 알게 할까? 어떠한 요소가 밤임을 알게 할까? 자,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게 잎에 있습니다. 이 막은 틀렸습니다. 막이 아니고요. 잎에 그 세포질에 존재합니다. 잎의 세포질에 존재합니다. 잎의 세포질에 존재하는 그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단백질 색소가 있습니다.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적색광 수용체, 적색광 수용체가 있습니다. 적색광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적색광 수용체가 있다. 자,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애가 빛을 인지해요. 그럼 어떻게 인지를 할까? 빛이 비추면은 자기가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야, 이건 지금 낮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면은 다시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원래대로 들어가서 지금 밤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빛을 받았을 때 바뀌는 형태, 또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토크롬을 우리가 형태를 두 가지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PR, PFR. 자, PR이라고 하는 것은 적색광 흡수할 수 있는 형태다. 얘는 빛 중에서도 청색, 녹색, 적색이라고 하는 빛 3원색 중에서도 적색을 인지하는 애인 겁니다. 적색만 인지해도 뭐 낮음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적색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럼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애는 적색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PR이라는 형태죠. 그럼 PR이라는 형태는 낮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니까 빛을 흡수해서 뭐가 돼요? PFR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PFR. 자, PFR은 낮에 있는 형태입니다. PFR은 언제 있다고요? 낮에 있는 겁니다. 낮에. 낮에는 PFR이 있습니다. 낮에는 PFR이 있습니다. 낮에는 PFR이 있습니다. 그럼 밤에는요? 밤에는 빛이 없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다시 PR이 되는 겁니다. PR이요. 자, 적색광을 비추면은 PFR로 가는 거고요. 즉 낮이면은 PFR로 가는 거고요. 빛이 없으면 이거 밤이잖아요. 밤이 없으면 다시 PR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FR이라는 표현을 적었냐면 나중에 이제 관찰한 건데 빛이 없어도 갈 수가 있는데 근적색광을 비춰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파레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해서 FR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발견한 거죠. 근적색광이라고 하는 것을 비추게 되면 다시 PR로 가게 되는 희한한 일을 관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낮과 밤으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PFR이고요. 밤에는요? PR이고요. 알겠죠? 외우십시오. 알겠죠? 외우십시오. 자, 이건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뭐 똑같은 얘기니까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자, 피토크롬의 중요성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는 그 명상태를 이렇게 넣어줬었는데, 피토크롬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적색광만 비추거나 근적색광만 비춰가지고요 변화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을 이제 비춰줄 때 백색광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적색광 또는 근적색광만 비춰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계한기라고 하는 것에다가 백색광 비춰주는 것과 똑같이 적색광만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암 상태예요. 여전히 어두운 상태인데 적색광을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똑같죠. 즉, 백색광이 있으나, 즉 빛이 다 있으나 또는 적색광만 있으나 식물은 똑같이 인식하는구나 알게 된 거죠. 자, 바로 이어가지고 연달아서 근적색광 비춰주게 되면 식물이 뭡니까? 적색광에 의해서 PFR이 만들었다가 근적색광을 비춰주니까 PR로 가버리죠. 이거는 뭐 자연계에는 있는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근적색광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원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다 있는 거잖아요. 원래 빛은 낮에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험적으로 조작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PFR을 비춰주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다 바뀌어지죠. PR로요. 그래서 개화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즉 식물이라고 하는 애가 어떠한 물질이 많이 축적되느냐에 따라서 개화를 할 건가 말 건가가 결정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거? 자, 단일 식물의 경우에는 밤의 길이가 긴 거니까 PR이 축적되었을 때 개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치?
단일 식물의 경우에는 PFR이 축적이 되었을 때 개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적색광을 비춘 다음에 한 개 한 개 이상의 시간을 더 줘요. 그러면 전부 다 한 개 한 개 이상의 시간이 갔기 때문에 PR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럼 PR 축적되면은 단일 식물은 개화하고요, 장일 식물은 개화하지 않는 겁니다. 특징 아시겠어요? 자, 피토크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형태가 약간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자, PFR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우리는 개화 조절 같은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얘기들이니까 하나씩 따져보시면 되는데, R은 적색광이고요. 레드광이니까 적색광이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근적색광이죠. 이렇게 따져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친 빛이 뭐냐? 마지막에 비춘 빛이 뭐냐? R이냐? FR이냐? R이냐? FR이냐에 따라서 개화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느냐? 못하냐? 이건 반대죠. 안 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에 비춘 빛이 결국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화성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성소. 개화 유도 호르몬이라는 건데, 화성소. 개화 유도 호르몬. 그죠? 개화 유도 호르몬. 자,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실제는 명확하지 않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FT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물질이 개화 유도 호르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쪽 지역에 잎에 뭐가 있습니까? 피토크롬이 있죠. 피토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애가 활성화가 되면요, C5라는 유전자를 발현시켜요. 그럼 C5라는 유전자가 발현되면은 FT라고 하는 호르몬, 이게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그럼 발현되면은 이 FT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FT가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개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EP라고 하는 것은 요 FT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FT를 만들게 되면 개화가 유도되는 겁니다. 그럼 FT라는 것만 뿌려주면 뭐 빛을 비추고 안 비추고 FT만 있으면 뭡니까? 개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화 유도 호르몬이죠. FT만 있으면 사실 발현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FT만 있으면 사실은 개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제가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단일 식물이에요. 개화했죠, 지금요. 개화했죠, 예쁘게. 왜 개화했습니까? 한 개 한 개 이상입니까? 암 상태가 한 개 한 개 이상이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FT가 만들어졌겠죠. FT가 만들어졌겠죠. 개화한 거죠. 자, 이쪽 보세요. 장일 식물입니다. 개화 안 했죠. 개화 안 했죠. 왜요? 한 개 한 개보다 넘거든요. 즉, 장일 식물은 한 개 한 개보다 짧아야지 개화하는 건데 한 개 한 개보다 더 긴 상태이기 때문에 개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요? FT가 안 만들어졌거든요. FT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장일식물과 장일식물을 접목을 했어요.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붙였으면 물질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조건은 누가 개화할 수 있는 조건? 단일식물이 개화할 수 있는 조건이죠. 왜요? FT가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FT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가지고요, 영향을 주니까 개화를 하죠. 즉, FT만 있으면 개화할 수가 있는 건데, FT라는 것이 있으니까 단일식물의 개화와 장일식물의 개화가 다 일어난 모습인 거죠. 이해가시죠, 이거? 예?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거 특징적으로 뭘 알 수 있어요? 단일식물이든 장일식물이든 개화를 유도하는 호르몬은 같은 겁니다. 그거를 유도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FT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는 조건이 다른 건데, 그 조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FT만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개화를 똑같이 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잠깐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광주기성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 광주기성. 낮과 밤의 길이 변화에 따른 그 생물체의 반응을 우리가 광주기성이라고 합니다. 식물에서는 낮의 주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보니까 밤의 길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이제 많이 되어 와진 거죠. 자, 아래에 보시면 장일식물, 단일식물, 중일식물. 장일식물은 밤의 길이가 짧은 애들. 그 다음에 단일식물은 밤의 길이가 긴 애들이죠. 암기 중간에 빛이 들어오면, 암기 중단 효과죠. 그러면 개화하지 않는다.
자, 다음 넘겨보시면 한계 완기 중단 효과 똑같은 얘기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 피토크롬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피토크롬은 적색광 수용체예요. 그러니까 색깔은 이제 푸른색이겠죠. 푸른색은 이제 반사하니까 적색광을 흡수하니까요. 자, 얘는 인산화 요소다. 그래서 이게 식물의 잎의 그 내부에 식물세포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 형태가 두 가지로 바뀌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PFR과 PR이 있죠. PFR은 주로 낮에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면 낮에는 적색광보다 근적색광이 풍부하거든요. 우리 이제 밤에 적색광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적색광이 풍부하기 때문에 적색광이 풍부하니까 결국은 PR이 PFR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낮에는 PFR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면은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원래 안정된 형태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안정된 형태는 PR이에요. 그래서 PR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근적색광을 흡수해서 PR 되는 게 아닙니다. 밤에 근적색광 흡수해서 PR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안정된 형태로 가는데 PR이 안정적이니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낮에는 적색광이 더 많기 때문에 근적색광보다 적색광이 많기 때문에 PFR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실험적으로 할 수 있죠. 실험적으로. 피토크로 놔두고요. 적색광 비추면은 PFR 되고요. 실험적으로 FR만 비추면요 PR 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뀌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자, PFR은 낮에 많고 PR은 밤에 많다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형태들 말씀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378페이지에 똑같은 얘기가 4번에 나와 있고 개화유도 호르몬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개화유도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만 다를 뿐 만들어지면 똑같이 개화를 유도합니다.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잎입니다. 잎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어디에서 개화를 유도합니까? 당연히 꽃이죠. 꽃으로 가서 이동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토크롬은 종자의 발화와 발달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개화를 지금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조건들도 사실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화성소라는 것이 있죠. 자, 화성소라고 하는 것은 개화를 유도하는 호르몬, 그 존재 여부를 우리가 그 독고마리를 가면서 이제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아직 실체가 불명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많이 명확해졌어요. 이 교재가 이제 쓰여진 다음에 몇몇 얘기들이 좀 더 나와서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생물은 항상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림 하나 있는데 그림까지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CEO 보이실 거예요. CEO 보이실 거고 FT 보이실 겁니다. 그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저온처리라고 하는 걸 보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전혀 다른 사실 얘기예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2년 생작물이라는 게 있어. 뭐 겨울밀이라는 게 대표적이죠. 겨울밀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뭐 가장 대표적인 2년생 작물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2년로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재배를 합니다. 2년에 걸쳐 재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얘들이 겨울을 지나가야 돼. 낮은 온도를 한번 겪고 가야지 얘들이 개화를 이제 하거나 또는 뭐 발화를 하거나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배를 처리했더니 2년까지 안 가는 거야. 또는 저온 처리했더니 2년까지 안 가는 거야. 즉 저온 처리를 해주거나 가을철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저온 처리를 이제 해주거나 또는 지베렐린을 이제 과량을 뿌려주면 얘들이 발화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3번과 4번을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종자의 지배를 처리하게 되면 그런 2년생 작물들이 저온 처리 없어도 개화할 수 있어요. 또는 4번에 보시면 추나 처리, 즉 저온 처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길러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이라든지 겨울밀 이런 것들의 수확량을 높일 수가 있었죠. 2년에 걸쳐 갖고 배양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효과적이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물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생식 파트를 안 할까 했는데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그래도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조금 약간 이제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364페이지를 보시고요. 안 할까 했는데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이거 안 했다가 여기서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그치? 그래서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른 시험들은 나오는 시험들도 있으니까. 자, 우리 꽃에 대한 것은 설명 다 드렸고 우리 발화에 대한 얘기도 설명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수술대가 있고요. 꽃밥이 있고 여기서 꽃가루가 이제 만들어지죠. 무슨 분열이 일어납니까? 감수 분열이 일어났죠.
감수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날아오는 거죠. N자리 세포가 날아오는 겁니다. 정자와 같죠. 자, 암술 머리가 보이고요. 아래쪽에,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C방 안쪽에 미씨가 있죠. N자리, 난자에 해당하는 게 있죠. 난자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돼 있죠. 자, 그림 보시면요. 그 모습이에요. 꽃가루가 와가지고요. 아래로 삥 돌아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는 모습. 그럼 이제 접합자를 만들었고요. 접합자가 배아를 만들고요. 포자체가 분열을 해가지고요. 종자를 만들고 이게 떠나가면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만 남아가지고 발화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분열하는 모습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계속 귀찮죠, 사실은요. 자, 보시면 C방이라고 하는 것 안에 대포자당이라는 것이 있고, 대포자 모세포라는 것도 있고, 외피라는 것도 이제 있게 되는데, 그때 대포자라고 하는 것 있죠, 이거 대포자. 대포자라고 하는 애가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요, 분열을 합니다. 대포자라고 하는 게 분열을 해요. 근데 여기서 분열할 때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은 감수분열이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감수분열이고요. 뒤쪽은 핵분열을 하는 겁니다. 유사분열이 아니라 사실 핵분열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사분열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의 이 대포자 모세포라고 하는 애가 감수분열하니까 4개 됐잖아요. 그 4개 중에 이제 하나가 살아남거든요. 마치 사람의 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난자를 만들 때 하나의 제1 남모세포가 감수분열을 맞춰가지고요. 4개의 세포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살아남는데 얘가 3번의 핵분열을 하거든요. 3번. 그러니까 8개가 되겠죠. 8개의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난자는 하나예요. 그 중에 난자는 하나입니다. 자, 반면에 꽃가루를 보시면 소포자 모세포가 있고요. 그럼 소포자가 4개가 되죠. 이건 정자입니다. 정자. 감수분열이 만들어진 정자와 같죠. 그 정자가 꽃가루가 되었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저기 이제 정자라고 하는 것들 중에 수정할 수 있는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시면요. 꽃가루라고 하는 게 붙어가지고 꽃가루를 따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와요. 내려왔을 때 난자라고 하는 것과 정자라고 하는 것이 만나게 되면 개체를 만들죠. 그게 이제 알세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8개의 세포가 있었고 그 8개의 세포 중에서 난자라고 하는 것과 정자라고 하는 것이 수정을 하게 되면 접합자 배아가 되는 겁니다. 배아. 자, 그런데 정자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얘하고 극핵이라고 하는 건 2개가 만나요. 2개의 극핵하고 정자가 만나요. 그럼 배젖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배젖이 핵형이 3N입니다. 속지식물. 속지식물의 경우에는 중복수정이 일어나고요. 중복수정이 일어나는 모습이 이 모습과 이 모습인데 하나는 배젖이고요. 다른 하나는 배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배고요. 하나는 배젖입니다. 속지식물, 중복수정한다고 표현해요. 수정이 2번 일어난다는 표현인데 사실 밑에 것만 배합니다. 이것만 개체가 되죠. 이것만 개체가 되고 위에 건 영양분입니다. 배젖은 영양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극핵과 정자가 만나는데 핵형이 3N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핵형이 3N. 핵형이 3N. 이거 잘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복수정. 속지식물. 거치식물은 이렇지 않습니다. 거치식물은 수정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밑에 배아만 만들어요. 그래서 거치식물은 배젖 핵형이 N입니다. 이걸 잘 물어보니까 이거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이제 와서 보도록 하십시다. 교재. 자, 교재에 보시면 364페이지에 식물을 분류를 해놨잖아요. 제일 아래 녹조류라는 거 보이시죠? 자, 녹조류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아닙니다. 조류죠. 우리 사대강 가면은 녹조 있다고 하잖아요. 그 녹조류예요. 얘는 원생 생물인데 조류인데 얘가 이제 식물의 조상이야. 그래서 식물이 얘들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애들은 이끼류와 같은 애들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선태식물이라 불러요. 자, 그런 애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고사리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치식물이라 불러요. 그 양치식물류가 발달을 해가지고요, 종자식물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종자식물들 중에서 씨앗이 밖에 있으면 거치식물이고 씨앗이 안에 있으면 속지식물이에요. 지금 보신 것은 속지식물을 보신 겁니다. 우리가 속지식물 중에서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속지식물들은 쌍덩이식물, 애덩이식물로 또 나눠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러한 속지식물들 중에서 속지식물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수정한다고 했을 때 중복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를 이제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 중에
종자식물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종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치식물과 토식식물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한다는 거죠. 자, 오른쪽 가보시면은 생지세포 형성이 있습니다. 수술과 암술에서 감소를 할 때 생지세포를 가끔 만들고 감소가 끝난 다음에 핵분열을 하죠. 암술에서는 핵분열 3번 이루어하니까 세포가 8개가 만들어지죠. 난자가 분열해가지고 8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다시 핵분열을 한 그러한 정제들과 수정하게 되는데 그때 수정이 2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복수정이다. 중복수정은 속주식물에 일어난다. 그래서 아래쪽에 꽃가루 형성과 배낭 형성에서 꽃가루 형성은 정자 쪽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배낭 형성은 난자 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핵이라고 하는 거 2개 하고요. 오른쪽에 알세포 1개와 극핵 2개가 수정하게 돼 있죠. 정핵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정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정핵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오른쪽에는 알세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남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교재는 지금 알세포라고 돼 있고 정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뭐 난자 정자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톡신의 중복수정 있죠. 그래서 그 수정이라는 과정을 이제 아래쪽 366페이지 밑에 부분에 쭉 얘기를 해놓았고 그 다음 수정이 일어났을 때 정핵과 알세포가 만나서 배아가 된다. 이게 개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정핵 1개하고 극핵 2개 만나서 배젖된다라는 것, 요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반면에 참고, 오른쪽 가보시면 367페이지에 거치식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치식물은 정자하고 배젖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정자하고 배젖을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수정을 하는데 다음 장 넘겨보세요. 368페이지 중복수정 없어요. 즉, 배아는 만들지만 배젖을 만들 때에는 극핵만 갖고 만들어요. 극핵만 갖고 만들기 때문에 배젖 핵형은 N이 됩니다. 거기 보십시오. 중복수정하지 않으며 배젖은 N이다라는 표현 나왔죠? 그죠? 이 표현. 배젖은 N. 거치식물은요. 그 표현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치식물과 토식식물의 그 수정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간혹 이거를 뭐 물어볼 때가 어쩌다 한 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은 혹시나 해서 드렸는데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참고해서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강의할 때 최대한 뭐 많이 좀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90점 이상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90점 이상 맞아야지 10개 중에 9개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고 좋은 점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풀이 과정에서 또 이런 것도 많이 다루실 테니까요. 문제풀이 과정 또 연달아서 듣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식물에 대한 내용들 2시간에 걸쳐서 봤는데 잘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 멋진 노트 만드셔가지고 멋지게 외우시고 그죠? 점수 잘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